한 여자애가 고만고만한 동생들을 데리고 음식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막내 생일 파티로 특별히 마련한 외식. 뭘로 줄까요, 꼬마 손님들? 아이는 한참을 머뭇대다 자장면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왜 2그릇만 시켜? 난 배 아파. 철없는 막내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자장면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의 시선이 온 가족이 함께 앉아있는 테이블에 꽂혔습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누나, 우리도 엄마 아빠 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잖아. 아이들의 큰 눈엔 슬픔이 가득 고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 너 이내 아니냐? 나 엄마 친구 영선 아줌마야. 안녕하세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와 한 동네에서 살았다는 엄마 친구 영선 아줌마는 엄마처럼 푸근하게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엄마 친구는 자장면 3그릇과 탕수육 1접시를 아이들 식탁에 차려줬고 아이들은 후루룩 쩝쩝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자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라. 아이들을 보내고 주방장 남편이 물었습니다. 진짜 저 애들 엄마를 아느냐고.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 없다고 무턱대고 음식을 주면 상처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녀는 주방에서 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엿듣고 엄마 친구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눈이 오네. 한겨울 처마 끝에 고드름처럼 힘겨운 아이들에게 언제나 찾아가 기댈 수 있는 엄마 친구가 생겼고 하늘에선 축복처럼 하얀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참 가난하고 힘겹던 시절. 지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나는 고향과 어머니를 떠나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서울행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정말이지 아무 작정 없는 상경이었습니다. 낯설고 물선 도시 서울. 막상 닿고 보니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믿는 데라곤 대학생이 된 고향 친구뿐 주소를 들고 물어물어 친구의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47번지. 여기다. 이미 3사람이 함께 사는 비좁은 자취방. 하지만 친구는 싫은 내색 없이 날 받아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고졸의 시골뜨기인 나를 기다리는 건 식당 허드렛일 같은 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광고지를 돌렸습니다. 정말 힘겨운 노동이었습니다. 독감에 걸려도 약 한 알 사 먹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눈 감으면 코베 가는 곳이 서울이라더니 한 달 내에 죽어라 일하고 월급을 받기로 한 날 식당 주인이 사라졌습니다. 이럴 수가.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허탈감, 배신감이라니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취방으로 돌아온 나는 친구한테 말도 못하고 사흘밤 사흘낮을 끙끙 앓았습니다. 잊어버리라는, 서울이라고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친구의 격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낮에 겨우 일어나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부뚜막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 찌개 하나, 그리고 쪽지 한 장. 많이 힘들지? 그래도 이거 먹고 힘내라. 녀석이 쌀봉지를 탈탈 털어 지어 넣은 밥 한 그릇을 나는 눈물에 말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어엿한 식당 사장과 대학 교수로 변한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지독히 추운 겨울 어느 날 아침부터 열이 펄펄 끓던 언니가 저녁이 되면서 기어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와 엄마는 언니의 이마에 연신 찬 수건을 갈아대며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딱해서 우야노. 그렇게 끙끙 앓다가 한밤중이 돼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언니는 눈을 뜨자마자 잠꼬대처럼 말했습니다.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초코우유? 하지만 가게가 있는 읍내까지는 10리나 되는 먼 길이었고 버스가 끊긴 지도 오래여서 엄마는 초코우유 대신 꿀물을 타먹인 뒤 언니를 재웠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밤이 와 이리 기노. 내 변소 좀 댕겨올란다.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놀란 식구들이 화장실로 헛간으로 온 집안,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 엄마와 내가 문 밖에서 오돌오돌 떨며 기다리고 있을 때 뽀드득 뽀드득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아야, 추운데 와 나와섰노? 우리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치자 할머니는 털조끼 안에 감추고 있던 손을 꺼냈습니다. 이기 초코우유 맞지? 돈이 없어 하나뿐이 못 샀다. 이름 까먹을까 봐서 초코 외면서 갔다 아이가.
언니가 그토록 먹고 싶다던 바로 그 초코우유. 초코우유는 할머니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데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온도만큼 말입니다. 작은 산골에 너무나도 친한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같은 해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줄곧 같은 학교를 다닌 중마고우였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 그들이 나란히 군대에 가게 됐을 때 운명처럼 월남전이 터졌고 두 친구는 같은 부대원으로 참전하게 됐습니다. 전쟁은 어릴 때 날마다 하던 병정놀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투를 치르고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겼습니다. 그 숨막히는 사지에서 고향에 돌아갈 날만을 손꼽고 있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고막을 찢는 무서운 전투. 두 친구는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적진으로 돌격하던 한 친구가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구하려고 뛰쳐나가자 소대장이 팔을 잡았습니다. 위험해. 이미 늦었다고. 하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친구를 전우를 버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총탄을 뚫고 적진으로 달려가 피투성이가 된 친구를 등에 업고 창으로 돌아왔습니다. 불행히도 등에 업힌 친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나? 무모한 행동이었어. 소대장의 다그침에 친구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소대장님, 이 친구가 말하더군요. 올 줄 알았어. 올 줄 알았어. 라고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갈라놓지 못했듯 그 긴 세월도 두 친구의 산 같고 강 같은 우정을 깨진 못했습니다. 죽은 친구는 오늘도 꽃을 들고 온 친구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올 줄 알았어. 나는 아직도 그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쫓기듯 시장에 다녀왔을 때 집안은 이미 난장판이 돼 있었습니다. 세상에. 엄마, 맘마, 빠빠. 보지 않아도 빤한 일. 그러고도 눈치 없이 장바구니 앞으로 달려드는 둘째를 다짜고짜 때려줬습니다.
청소 금방 했는데 고세 이게 뭐야? 응? 아이는 기겁을 하고 울었고 갑자기 숨이 턱 막힌 나는 때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사실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을라고요. 나이 40이 넘어본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발육이 늦었습니다. IQ 80이 될까 말까, 게다가 언어 장애까지, 가슴에 못으로 박힌 아이. 천지분간 못하고 뒤뚱대는 아이를 큰딸은 딴의 언니라고 참 열심히 챙깁니다. 밖에만 나갔다 하면 짓궂은 남자애들한테 놀림을 당하기 일쑤인데도 동생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도 엄마한테 야단 맞은 동생 달래려고 놀이터에 갔다가 한바탕 격투를 벌였다는 큰딸. 그 애가 저녁 무렵 멸치를 다듬는데 저도 거들겠다고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몸통은 버려두고 머리만 그릇에 소중히 담는 것이었습니다. 정은아, 멸치는 몸통이 필요한 거지 머리는 버리는 거야. 그 말에 아이가 대꾸했습니다. 치, 나도 알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멸치는 머리에도 DHA가 들어있어서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대요. 혜은이 줄 거야. 많이 먹고 동생 머리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며 모은 멸치 머리.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천방지축 늦되는 동생이 큰애 가슴에도 아프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딴 산골 오두막에 농사짓는 아버지와 딸 하나 아들 둘 3남매가 살았습니다. 3남매 중 한 명만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가난한 살림. 특별한 추첨 결과 행운은 둘째에게 돌아갔습니다. 에이, 약속대로 네가 학교에 가는 거다. 미안해 누나. 학교는 개울 건너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누나와 동생에 대한 미안함을 잊으려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름이 오고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장대비에 물이 불어 급류로 변해버린 개울. 소년이 학교에 가려고 나갔을 땐 벌건 황토물이 징검다리를 다 삼킨 뒤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 발만 동동 구르는 아들을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자,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아버지는 힘겨웠지만 이제 제법 자라 무거워진 아들이 미덥고 기특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시름시름 앓던 아버지가 몸져 누웠습니다. 누나와 동생은 아침 일찍 돈을 벌러 나가고 둘째가 병수발을 맞게 됐습니다.
소녀는 결석을 하는 게 싫었지만 아픈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난 괜찮아. 어서 학교 가야지. 소녀는 한참을 궁리한 끝에 개울 건너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 여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를 등에 업은 채 말입니다. 교실 한켠 볕이 잘 드는 창가에서 온종일 아들을 지켜본 아버지는 그 하루가 힘겹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감추고 싶은 비밀 하나, 그것은 눈썹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자는 늘 짙은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다녔지만 언제 지워질지 몰라 마음이 편치 않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봐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던 날, 여자는 행복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시기 끝날 때까지 눈썹에 온 신경을 고추 세우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여자는 언제나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눈썹을 그렸습니다. 혹시라도 눈썹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다가도 땀이 나면 눈썹은 지워졌고 여자는 그때마다 다시 그렸습니다. 찌개 맛있는데? 당신 음식 솜씨는 최고야. 남편은 여자의 눈썹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란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불행이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승승장구 번창하던 남편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거리로 나앉게 된 것입니다. 부부는 짐을 꾸려 달동네 판자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두 평 남짓, 찌그러진 단칸방.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질 일이었지만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부는 기운을 추스리고 새 일을 찾았습니다. 맨 처음 하게 된 일이 연탄 배달. 남편은 끌고 아내는 밀고, 그런데 아내는 얼굴에 연탄 검댕이가 묻어도 땀이 흘러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썹이 없는 게 들통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손수레를 세우고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워질까 걱정하는 눈썹 부분만은 조금도 건드리지 않은 채 말입니다. 한 남자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남자가 입원한 병실엔 창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입원 환자는 둘. 창가의 환자는 날마다 오후 서너 시가 되면 침대 등받이를 세우고 창밖 풍경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 앉을 수도 창밖을 볼 수도 없는 안쪽 환자는 종일 누워만 지냈습니다. 창가의 환자는 갑갑해하는 병실 동료를 위해 창밖 풍경을 일일이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의 창 너머엔 공원이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날고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 산책 나온 노부부의 모습과 햇살 아래 거니는 연인들의 모습까지 생생한 그림처럼 묘사해 주었습니다. 안쪽의 환자는 그때마다 창가의 환자가 부러웠습니다. 아니, 부럽다 못해 밉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에게만 창밖을 바라볼 특권이 주어졌는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침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창가 환자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남은 환자는 창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조심스럽게 그를 창가로 옮겨주었습니다. 소원대로 창가로 간 그는 안간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니, 이럴 수가. 창밖에는 공원도 비둘기도 없었습니다. 맞은편 건물의 회색 벽만이 길고 높게 가로막고 있을 뿐. 그는 유태인입니다. 잔혹한 학살이 자행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서슬퍼런 감시와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유태인 수용소. 그곳에서 유태인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모욕과 멸시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멀건 스프 한 접시와 완두콩 한 알로 끼니를 때우고 중노동에 시달리는 나날. 절망한 동료들은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언제나 꿈을 꾸는 듯한 눈으로 쓰러진 동료들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가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간절히 원한 것은
아내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아내의 손을 한 번만이라도 잡아보고 싶었고 한 번만이라도 아내의 눈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몇 번이나 학살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를 비껴갔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껴안을 수 있기를, 가슴과 가슴을 맞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에너지가 그의 생명을 1초 1초 연장시켰던 것입니다. 해냈다. 난 살았어. 난 살았어. 눈앞의 불행에 절망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대신 단 한 가지 목표에 온 마음을 다 쏟았고 그것이 그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일러주었으며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어가 지난 뒤 한산해진 지하철. 그곳은 서브웨이 보부상이라 불리는 장사꾼들의 영업 무대가 되곤 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자, 선전 기간에 한해서 단돈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초강력 슈퍼 울트라 접착제가 1,000원? 강력 접착제와 다용도 칼을 파는 이가 한바탕 열변을 토하고 난 뒤 한 남자가 바톤을 이었습니다. 초췌한 몰골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용기를 낸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승객들의 시선이 모아지자 그는 구구절절 사연을 늘어놨습니다. 제겐 4살 난 딸이 있습니다. 아주 착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애가, 그 착하고 예쁜 딸이 그만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말했을 때 승객들은 그가 물건을 팔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짢아진 승객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을 파는 대신 그 책의 한 페이지를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해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디 제 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 딸의 이름은 송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는 꾸벅 절을 한 뒤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다음 순간 승객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네 살, 죽음을 알기엔 너무 어린 아이 송이를 위해, 기도를 파는 아버지를 위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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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